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인도와 파키스탄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시미르 파할감에서 26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총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의 실질적 국경선에 해당하는 LOC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실질 통제선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에서는 소규모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게 5월 6일입니다. 5월 6일까지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그래도 긴장은 아직 팽팽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했고요.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 물줄기를 방해하지 않기로 한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2022년부터 전란의 시대가 시작돼서 동유럽, 중동 등지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이제는 그 불씨가 서남아시아에까지 번질 기미가 있습니다.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핵무기를 가진 국가 사이에 벌어졌던 위험한 군사 충돌 사례를 알아보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한국형 무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더스강 조약이 무엇인가요? 네, 인더스강 조약은요, 인더스강 상류의 댐을 가진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가는 물의 흐름을 함부로 끊지 않으며 홍수와 가뭄의 가능성에 대비해 상류 지역의 수량 정보를 파키스탄에 알려주기로 한 그런 협정입니다. 인더스강과 그 지류들은요, 파키스탄 농업 생산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4%입니다. 더욱이 파키스탄의 농업은 국가 수출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고요. 파키스탄 노동력 중에 42.3% 이상이 농업 부분에 종사합니다. 따라서 인도가 인더스강을 통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파키스탄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것에 해당되죠. 이렇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세 차례 전면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인더스강 조약만큼은 건들지 않았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도가 이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거죠. 이 수자원 이용 문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의 3차 중동 전쟁 역시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핵심 수원인 요단강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하려 했기에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최소한의 도의적인 사과마저 거부한 채 테러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그리고 무역 중단과 함께 인도인 비자 취소 등의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인도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작했고요. 파키스탄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시함으로써 양국의 군사 충돌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이 자랑하는 J-10CE 전투기와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요. 반면 인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죠. 중국과 유럽의 최신 군사 기술이 최초로 충돌할 가능성도 높기에 서방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대 K9 자주포가 인도에 수출되었고 이어서 비호 복합형이 인도 차세대 방공포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기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무력 충돌로 확대되어 자칫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끼리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죠. 바로 1962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이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인류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죠.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실제 핵무기 사용이 코앞까지 갔던 실전적 위기였습니다. 특히 소련 잠수함 내에서 핵어뢰 발사가 논의되었고요. 그 결정권자 셋 중 단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 인류는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1960년 당시 핵전력에서 17대 1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요. 이는 소련한테 굉장히 심각한 전략적 불안 요소였죠. 특히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국의 주피터 중거리 미사일은 모스크바를 단 10분 내에 타격 가능했기에 소련은 미국의 기습 공격에 반격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반미 정권이 수립된 쿠바는요,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쿠바에서 1959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의 꼭두각시였던 바티스타 정권이 축출되고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군이 쿠바를 장악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사실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당시 메카시즘으로 대표되는 반공주의 광풍이 불고 있던 미국에서는요, 자국과 가까운 쿠바에 반미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곧바로 미국 CIA는 쿠바 혁명에 반대하는 쿠바인 망명자 1,500여 명을 훈련시킨 이후 1961년에 쿠바의 피그만으로 침공에 들어가는 이른바 피그만 침공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CIA는 소수의 정예병력을 쿠바에 상륙시키면 많은 쿠바인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랜 독재에 지친 쿠바 민중들은요, 혁명군 편이었고 강렬한 전투 의지를 가진 쿠바 혁명군은 손쉽게 피그만에 침입한 병력을 진압하고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피그만 사건의 여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침공을 겪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다시금 침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고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소련의 군사지원과 함께 무려 핵무기 배치까지 요청합니다. 1961년 당시 소련의 지도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으로 유명한 역전의 정치가 니키타 후르쇼프였는데요. 1961년 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나이가 40대에 불과한 케네디였습니다. 후르쇼프는요, 당연히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애송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해도 이 애송이 케네디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했죠. 사실 니키타 후르쇼프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검토 회의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쿠바의 5만 명의 소련군 병력과 함께 전략 로켓군이 운영하는 핵탑재 SS-4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결정하죠. 당시 후르쇼프는 미국의 눈을 속이면서 충분히 비밀 미사일 기지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내 미사일 기지를 포착하자 분노한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고 쿠바로 향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를 거부할 시 격침시키라는 초강수를 두죠. 이에 8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90여 척의 미 해군 전력이 쿠바로 집결했고 전 세계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미국 정찰기 한 대가 소련 영공 침범 후 퇴각했는데요. 이후 쿠바 상공에서 U-2가 SA-2 지대공 미사일의 격추, 조종사 루돌프 앤더슨이 사망하죠. 미군은 보복 공격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케네디는 24시간만 기다려보자고 진정시켰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해저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소련 잠수함 B-59가 쿠바 인근에 있었는데요. 미 해군은 경고성으로 폭내를 토합니다. 하지만 소련의 이 B-59 잠수함은 이걸 실제 공격으로 오인합니다. 함장 발렌틴 사비츠키와 정치장고 세미노비치 마슬렌니코프가 핵 어뢰 발사를 결정하죠. 근데 이게 3명이 결정해야 돼요. 이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부함장이었습니다. 바로 부함장 바실리 아르이포프가 단독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이 중단됐죠. 이 아르이포프는요, 소련의 K-19 원자력 잠수함 사고 생존자로 방사능 피해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 본토에서 오경보로 인해 노라드, 이 노라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죠. 이 노라드에 핵공격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핵타격 직전에서야 이것이 오류임이 확인되면서 위기를 모면했죠. 결국 후르쇼프는 케네디의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끼고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 미국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쿠바에서의 철수를 케네디한테 제안합니다. 사실 하루 전인 27일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통신 부재로 이 제안은 하루 뒤인 28일에야 도달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2번이나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를 수용했고요. 소련은 쿠바에서 선박을 회항시키면서 위기는 종료됐죠.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과 소련이 아니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이에 심각한 뒷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미친 군부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요, 쿠바 미사일 상황을 조사하면서 경악을 합니다. 쿠바에 있던 소련군 방공사령관이 모스크바에 보고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미국의 U-2 정찰기를 격추했고요. B-59 잠수함의 핵 어뢰 발사 위기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 공군은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한창일 때 ICBM 발사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모든 전략 폭격기가 핵무기를 잔뜩 실은 상태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군대마저도 통제하기 쉽지 않으며 언제든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합니다. 결국 미 대통령과 소련 서기장 사이를 잇는 직통전화 한 라인을 개통하죠. 그런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군 역시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전역 대상자들의 제대가 중지됐죠. 그래서 많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3에서 5개월가량 추가로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핵전쟁을 두려워한 양국의 정상들이 어렵게 위기를 봉합한 사례이지만 도리어 핵무기의 보유가 전쟁을 불러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사자는 오늘의 주인공 인도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바로 1999년에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서 일어난 카길 전쟁이 그것이었습니다. 1971년까지만 해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 차례 전면전을 벌였지만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에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1998년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파키스탄 군부는 자국의 핵무기 덕분에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999년에 인도와 오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 카슈미르 카길 지역에 특수형 부대와 민병대를 침투시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로 인해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 불법 점령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지전을 통해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전략이었죠. 카슈미르 많이 들어봤는데요. 1948년 영국에서 인도가 독립할 당시 영국은 이슬람을 믿는 지역과 힌두교를 믿는 지역을 나누어서 각각 파키스탄과 인도로 독립시켰습니다. 이때 카슈미르 지역은요, 이슬람의 비율이 힌두교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카슈미르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종교가 힌두교라는 이유로 인도 영토로 귀속되었고요. 이는 두고두고 문제가 되죠. 1999년 카길 전쟁 당시 파키스탄 군부는 정치권과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강렬한 신앙심으로 무장한 이슬람 민병대와 파키스탄 SSG, 이게 스페셜 서비스 그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수부대예요. 이 파키스탄 SSG로 이루어진 5,000명 이상의 병력을 카슈미르 카길 지역에 침투시킵니다. 그런데요, 대규모 병력이 침입했지만 카길 지역은 평균 고도 5,000m 수준의 산악지대인데다가 침투가 혹한기에 이루어졌기에 인도군은 이 침입을 제대로 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군의 침입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파키스탄군이 고산 지역에 강력한 벙커를 축성한 다음이었죠. 인도 국방부는 카길 지역을 회복하고자 5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합니다. 인도군이 동원한 병력은요, 각지 정예 병력과 현지 예비군을 합쳐서 무려 73만 명이었습니다. 파키스탄군 역시 최소 7,000명에 이른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기에 카길 전쟁은 국지전이 아닌 카길 전쟁, 카길 워라고 표시한 경우가 많아요. 파키스탄군이 주둔한 벙커의 평균 고도는 무려 5,000m에 달했기에 인도군은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군은요, 진압 작전에 앞서서 캔버라 정찰기를 투입했고요. 전투기와 공격 헬기 및 무장 헬기를 사용해서 파키스탄 벙커를 집중 타격함으로써 파키스탄군 스스로가 물러나게끔 유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5월 21일 인도 공군 캔버라 정찰기가 정찰 도중에 파키스탄군이 발사한 스팅어 미사일에 피격되었음에도 쌍발 엔진 덕분에 겨우 복귀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어서 5월 27일 바탈릭 지역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인도 공군 미그 21 전투기가 역시 스팅어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파일럿이 전사합니다. 다음 날에도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던 미르 17 무장 헬기가 스팅어 미사일에 피격되면서 4명의 탑승대원 전원이 전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죠. 이에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벙커에 대한 전폭기의 접근 공격을 금지했고요. 무장 헬기와 수송 헬기 부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킵니다. 그 결과 인도 공군의 폭격 정확도는 하락을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도군은 대량의 FH-77B 곡사포를 동원하면서 동시에 122mm 그레드 다연장 로켓을 사용해 파키스탄 진지를 포격했죠. 인도군이 FH-77B 곡사포를 동원한 이유는 이 곡사포가 소형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서 시속 7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을 펴고 사격 방향을 제한한 방열 작업이 유압 장치를 통해 진행되므로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산악 지형에서 그 무거운 곡사포를 운반하고 방열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J-12 라팔 격추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이 파키스탄의 이샤크 다르 부총리가요, 인도가 지난밤에 파키스탄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거짓 구실로 파할감 사건을 이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키스탄 공군의 신중한 대응을 칭찬했고 더 이상의 공격은 강력하고 단호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인도한테. 이 파키스탄 공군이 탑재물을 투하한 인도 항공기만 표적으로 삼으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샤크 다르 총리는 파키스탄 공군이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10대에서 12대의 인도 전투기가 격추될 수 있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도에서 날아온 전투기 밑에 뭐가 달렸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여러분들 현대식 레이더라도요, 이 어떤 전투기에 공대지 무장 탑재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발언이에요. 근데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공군은 국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며 중국이 지원하는 J-10C 전투기가 이에 대응해 배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인도의 라팔 전투기는 비참하게 실패했고 인도 조종사들은 완전히 무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되냐? 현재 인도 국내에서는요, 여러분들 중국제 PL-15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이 발견됐고요. 이 J-10C와 PL-15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 J-10C와 PL-15가 라팔을 격추했다면 파키스탄은요, 동맹국인 중국을 위해서라도 J-10C가 PL-15를 사용해서 라팔을 격추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 부총리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확해요. 라팔이 떨어진 건 사실 같아요. 왜냐면 그 잔해 같은 거 보니까 라팔 떨어진 건 사실인데 라팔을 무언가로 떨어뜨리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파키스탄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공군은요, 인도 공군의 침공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인도 공군도 전자전쟁으로 대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도는요, 파키스탄군이 발사하는 대량의 대공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라팔은 폭격을 끝내고 귀환하는 도중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인도도 미티어 미사일이 있지만 이번 인도 공군의 작전은요,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전이 아닌 인도 전폭기가 파키스탄 영토를 침투해 들어가서 유도폭탄을 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인도 공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죠. 정상적인 공중정 상황도 아니었기에 라팔과 J-10C가 붙어서 J-10C가 승리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적 발표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누구도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관련된 속보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